오늘 아침 일라디오. 장마는 아직 아니라지만 주말에 곳곳에 소나기가 강하게 내린 곳들이 있었습니다. 우박까지 동반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농촌 지역에서는 또 하나의 큰 걱정거리가 있는데요. 경사면에 있던 사과나무를 뽑아내면서 나무가 있던 자리에 흙이 맨살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사과나무를 뽑아낸 자리에 흙이 무너져 내리지 않게 적절한 시설을 갖춰야겠지만 농가에선 나무를 뽑고 묻는 일만으로도 버거웠을 겁니다. 전문가들은 나무가 사라진 자리에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곧 장마가 시작될 겁니다. 지난해 같은 피해가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되겠죠. 늦기 전에 산사태를 막을 방법들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6월 28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주말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창도 마련돼 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이번 한 주 새농퀴가 시작되는 날이죠.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나가는 문제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과 선물 받으실 분들의 번호는 매주 금요일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선물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경기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 제품인 사과즙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처럼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주도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새농퀴 그 첫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정혜은입니다. 여름이면 빠질 수 없는 과일, 이것이 돌아왔습니다. 복숭아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복숭아보다는 열매가 작고요. 겉에 윤기가 흐르면서 매끈하고 붉은빛과 진한 보랏빛이 도는 것이 아주 먹음직스럽게 생겼죠. 우리 속담에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을 고쳐 쓰지 말라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오얏나무가 바로 이것나무입니다. 오얏은 이것을 부르는 순우리말이죠. 이것은 깨끗하게 씻어서 그냥 먹어도 맛있고 잼이나 젤리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 주스로 갈아 마셔도 좋습니다. 특히 이것은 비타민이 풍부하기 때문에 자두자두 피곤한 분들은 새콤달콤한 이것 드시고 피로를 풀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여름 과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이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립니다. 새농퀴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20분께 선물 드립니다. 농작업 정보로 이어갑니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김용길 농업기술전문위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기상 정보를 농장 단위로까지 세밀하게 전하는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는군요. 그동안에는 그러면 일부 지역에 시범적으로 했던 건가요? 예. 현재까지는 이제 29개 시군 농가에 시범 적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이제 시스템을 2027년까지 155개 전국 시군으로 대폭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인데요. 최근 기후 변화가 심해지면서 기상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은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농장 맞춤형 기상재해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개발해서 농가에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기상재해 피해를 약 10% 정도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시스템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 30m, 세로 30m 단위로 농장을 세밀화해서 기상 정보와 작물 생육 단계에 따른 재해 예측 정보라든지 재해 위험 단계에 따른 작물별 농가 관리 대책 정보를 인터넷과 핸드폰, 문자 등을 통해 농가에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장에서 재배 중인 농작물의 품종과 생육 시기에 따라서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라든지 경고 등 위험 단계별 상황과 관리 대책을 농가에 신속하게 알려줘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실효를 거두고 있는데요. 이를 확대한다는 것은 농가에 좋은 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장마는 아직인데 소나기가 지나치게 좀 잦고 우박 피해까지 있습니다. 이번 주 농업 기상도 알아보고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도 좀 살펴주시죠. 평년 같으면은 장마가 벌써 끝날 시기가 돼 오고 있지만 올해는 아직 장마가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올해는 북쪽의 찬 대륙성 고기압의 한반도 주변에 이렇게 머물면서 국지성 소나기 등 비가 자주 내리고 돌풍과 우박 등이 내려서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과 내일도 중부와 산간 내륙 지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기습적인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장마에 대비해서도 배수로 정비라든지 병해충 방제, 시설물 관리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 피해를 줄여주셔야겠고요. 이번 주는 대체로 흐린 날이 많겠지만 30도 이상의 무더운 날씨가 예보된 만큼 폭염에 따른 농작물과 가축 피해 예방 대책을 철저히 해주시고 고온에 따라서 발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각종 병해충 방제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겠습니다. 특히 고온다습한 환경 때문에 발생이 늘었던 과수화상병은 발생 건수가 줄어들면서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는 유난히 비가 자주 내리고 곧 장마도 예고돼 있는 만큼 빗물에 의해서 매몰 현장 토사나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매몰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농가에서 실천할 농사 정보 하나씩 알아봅니다. 먼저 벼농사 어떻습니까? 올해는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인해서 벼 도열병이 평년보다 4배 정도 발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벼 잎에 반점이 보이는 초기에 등록약제를 뿌려서 방제를 철저히 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장마가 시작되면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논두렁과 제방 등 무너질 우려가 있는 곳은 보수를 해주시고 침수가 우려되는 논은 물꼬를 낮게 조정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병해충이 늘어나는 시기 밭작물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하죠. 예. 고온다습한 환경이 지속되면은 멸강나방 등 벼와 옥수수와 같은 화목과 작물을 가해하는 병해충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방 위주로 방지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옥수수밭에 조명나방이 발생된 포장은 적기에 방제를 해주시고 최근 발생해서 피해를 주는 열대 거세미 나방이 확산되지 않도록 전용 약제를 이용해서 철저히 방제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고추의 역병은 물이 잘 빠지지 않는 밭이나 도둑이 낮은 포장에서 급격히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런 밭은 배수로 정비를 철저히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담배 나방이나 진딧물, 총체벌레 등의 해충도 적용약제를 뿌려서 예방 위주로 방제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 인삼은 잦은 비로 인해서 전문입병과 잿빛 곰팡이병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사전 방제로 석회 보르도액을 7일 간격으로 4차례 정도 뿌리시고 병이 확산될 때는 전용 살균제를 뿌려서 적극 방제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자, 과수농가에서도 여러 가지 대비가 필요한 시기죠. 예. 흐린 날이 많고 거기에 기온까지 올라가면 갈색무늬병이나 탄저병, 검은 전무늬병, 또 응애류 등 병해충 발생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방 위주로 방제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비바람으로 인해서 수확기가 된 복숭아 등 열매가 떨어지면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가공용으로 이용을 하시도록 하고 덜 익거나 상처가 난 과실은 땅에 묻거나 소각하는 등 과수원 환경을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강한 비바람에 의해서 찢어질 우려가 있는 가지는 잘 유인해서 단단히 묶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축산농가에선 사용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장마와 고온다습한 환경이 지속될 전망이기 때문에 젖소 사용 농가에서는
우유 처리실을 깨끗이 청소해서 항상 청결함을 유지해 주시고 착유기 관리를 잘해서 우유의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어미돼지는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해야 하기 때문에 급수기에 물 나오는 양을 수시로 점검해 주시고 특히 젖을 먹이는 어미돼지는 사료통에 신선한 물을 직접 충분히 부어주셔서 물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주 농작업 정보 농촌진흥청 김용길 농업기술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난 21일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군대 급식용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소속 농민들을 비롯해서 전국 먹거리연대 그리고 군인권센터 등이 기자회견에 참여했는데 군 급식에 납품하는 농산물 계약 단가가 예년과는 다르게 협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됐고 가격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낮아졌습니다. 다행히 군납 농산물 가격은 최근 다소 조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오늘 농수산 이슈 군납 농산물 가격 산정 문제와 농민들의 입장을 들어봅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올해 군납 농산물 납품 가격이 일방적으로 결정돼서 논란이 됐고 또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도 열렸는데 상황을 간략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 21일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군납 농산물 생산 농가들과 농민단체, 전국 먹거리연대,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군급식 농산물 가격 결정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군급식 농산물 가격 협상에 농민을 배제했다는 비판이 나왔고요. 또 올해 군급식 농산물 가격 결정은 농민 죽이기였다. 농협중앙회와 국방부를 규탄한다 등의 구호가 나왔습니다. 이미 많은 보도를 통해 들으셨겠지만 올해 군납 농산물 계약 단가가 전년보다 터무니없이 낮아졌고 또 가격 조율 단계 없이 일방적인 결정과 통보로 현장에 불만이 터졌습니다. 네, 그 계약 단가를 결정하는 주체가 조달청으로 이관이 되면서 올해 이 문제가 불거진 거죠? 네, 표면적으로는 군납 농산물 계약 산정을 담당하는 주체가 당위사업청에서 지난해 7월 1일부로 조달청으로 바뀌면서 올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생산자 단체 관계자들에게 얘기를 듣다 보니 이 군납 농산물 계약 재배를 둘러싼 잡음이나 어려움은 비단 올해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우선 이번 이 기자회견과 관련돼서 정리를 해보면 조달청이 산정한 2021년도 군급식 공급용 농산물 계약 단가가 많게는 37%까지 낮게 책정됐습니다. 깐양파의 경우가 지난해보다 28.5%나 낮아졌고요. 감자, 봄배추, 저작물 등 상당수 농산물의 계약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가격 산정도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게 마늘입니다. 껍질이 있는 마늘의 계약 단가가 킬로그램당 5,558원인데 껍질을 깐 마늘의 경우 킬로그램당 5,032원이라는 겁니다. 마늘 껍질을 까는 인건비만 생각해봐도 껍질이 있는 원물의 마늘보다 깐 마늘의 계약 가격이 더 낮을 수는 없다는 게 현장의 여러 가지 비판이었습니다. 네,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딱 드는데 이렇게 계약 가격에 혼란을 불러온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을까요? 예, 지난해까지 군급식 납품 농산물 가격은 이 방위사업청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2년간 평균 도매 가격을 이제 품목별로 조사해서 1차로 가격 기준을 만듭니다. 그다음에 작황이라든가 수입량, 품목별 현지 상황 등을 아는 농협이 2차 가격 기준을 제시하면 이후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서 3차의 합의 단가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합의 단가가 해당 군에 통보되고 해당 군과 또 이 군납을 담당한 농협이 최종 계약을 체결하는 이런 과정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조달청 계약 단가는 AT의 2년 평균 도매시장 가격을 조사한 값이 농협과 조율 과정이 쏙 빠진 채 해당 군에 바로 전달이 됐고 이 가격이 계약처
체결 단가로 확정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기고 또 이전과 가격 결정에 차이가 생겼습니다. 네. 자, 기자회견하고 나서 군남 농산물 단가가 다소 좀 조정이 됐다고 하죠. 예, 지난 21일 기자회견이 있었고, 그로부터 사흘 후인 24일 조달청이 군남 농산물 가격 산정 관련 조치 계획을 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근 어느 정도 조율안이 나왔고요. 조달청은 농협이 제시하는 단가 자료를 지난 20일에 수령했고, 또 협의 단가를 산정해서 해당 군부대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군급식에 들어가는 게 기본 품목이 한 61개가 되는데 이 중에서 22개 품목의 단가를 기존 조달청 예시 단가보다 상향 조절했습니다. 이 문제가 됐었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갔던 깐마늘도 당초에는 킬로그램당 5,032원이었는데 6,969원으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예산이라는 건 총액 안에서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61개 기본 품목 중에서 31개 품목은 오히려 단가를 예시 단가보다 더 낮췄습니다. 네. 이런 일을 겪는 지금 군납 참여 농가들은 어떤 입장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예, 지난 토요일에 경기도 고양시에서 애호박, 시금치 이런 농산물들을 군급식에 납품하는 농민 염현수 씨와 이번 계약 단가 논란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염현수 씨는 경기도가 도 차원에서 이 군납 친환경 농산물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지난해부터 군급식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올해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친환경 농산물의 출구가 꽉 막혔었는데 그나마 군납이라는 출구로 다소 숨통이 트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군급식의 계약은 5월 달부터 내년까지 1년 단위로 세 단가가 적용이 되는데요. 보통 이제 새로운 계약 단가는 2월 달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서 농가들도 좀 어느 정도 이제 짐작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예. 올해는 5월에 납품한 농산물을 정산을 해야 될 6월 말이 다가오도록 새로운 계약 단가가 확정되지 않았다. 근데 뒤늦게 확정된 계약 단가를 확인해 보니 애호박만 해도 작년보다 가격이 15%가 떨어졌고 시금치도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가 막혔다. 이런 당시의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네. 다 함께 그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힘든데 학교 급식 차질로 친환경 농가 어려움이 더 컸죠. 근데 예. 그나마 좀 역할을 하던 군급식이 이렇게 계약 단가를 낮추니까 실망이 참 크셨겠네요. 네, 맞습니다.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농사짓는 여건이 더 어려워지고 또 들어가는 비용도 많아졌는데 군급식의 계약 단가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낮아지는 것은 그야말로 날벼락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염현수 씨의 경우도 올 봄에 이게 날씨가 좀 쌀쌀했어요. 그리고 비도 많아서 과체류 농사에 애를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수확량도 굉장히 많이 줄어서 작년보다 적게는 40%, 많게는 50%나 수확량이 줄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요즘 인건비가 폭등한 것도 생산비에 포함되고 있는데요. 수확량이 50% 줄어들면 최소한 가격이 2배는 올라야지 손해를 줄이는 건데 기존의 계약 단가보다 더 낮춘다는 것은 농민들 보고 죽으라는 말 것 같다. 이런 게 염현수 씨의 하소연이었습니다. 네. 인건비가 오른 것도 오른 건데 실제 인력을 구하기도 어렵잖아요. 예, 맞습니다. 염현수 씨 같은 경우는 하우스 3,000평, 노지농사 1,000평, 모두 4,000평의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외국인 노동자 3명을 고정으로 고용을 해왔습니다. 일이 많거나 적거나 똑같은 월급을 주면서 1년씩 이렇게 고정으로 고용을 해왔는데 현재는 1명만 고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양파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다 자라서 수확을 해야 되는데 수확할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내년 같으면 이미 다 뽑아서 건조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 여전히 일손을 구하지 못해서 양파를 뽑지도 못한 채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네. 이 군납 농산물 관련해서 또 다른 개선 사항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예, 경기도 지역에서 이제 군납 관련 일을 3년째 담당하고 있는 경기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 홍한나 정책실장한테도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홍한나 정책실장은 작년에 굉장히 날씨 때문에 수확량이 줄었고 그래서 감자, 양파, 배추 이런 농산물 가격들의 시장 가격이 높았던 점을 좀 들어서
당위사업청이든 조달청이든 2년치 이 평균 시장가격 조사가 어떻게 낮아졌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거 자료를 요청했지만 뭐 그런 자료들을 명확하게 제시하지도 않고 확인할 수도 없어 답답해했는데요. 군급식과 관련된 의혹은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군납 농협과 지역 농민들이 이제 품목별로 매월 얼마나 어떤 품목을 출하할 것인지 약정한 계약서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계약대로 출하를 해야 되는데 3년 전만 해도 군납 농협의 자료를 요청하면 제대로 된 계약서 한 장 제출한 농협이 없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공공급식의 영역인 군급식이 몇몇 농가와 업체가 사실상 독점해왔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 탓에 농민들이 기자회견이라도 하면서 목소리를 냈지만 이전에는 군납 운영에 대한 의혹만 있을 뿐 목소리를 내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군 급식이 참 중요하잖아요. 장병들의 건강과도 직결돼 있고, 이게 이제 농가들 소득까지 좀 고려하는 건강하게 좀 운영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네요. 네, 뭐 그런 의미에서 군납 농산물의 품위 기준도 좀 재정립돼야 합니다. 경기도 포천에서 5년째 군납을 하고 있는 농민 백성일 씨는 이 품위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 이렇게 하소연을 했는데요. 백성일 씨 같은 경우는 감자, 당근, 무, 배추파 이렇게 5가지 농산물을 군대급식에 출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군에서 요구하는 대파의 길이가 있는데 작은 것은 50cm, 큰 것은 85cm에서 90cm 규격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1m 이상 파를 잘 키워서 시장에 나가면 최상급 이 대우를 받는 대파도 군부대에서는 이 규격에 맞지 않으면 반품이 됩니다. 대부분 이제 파 같은 경우는 잘게 잘라서 어차피 그렇게 사용하는데 이 규격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이제 하도 답답해서 이걸 칼로 좀 잘라서 길이를 맞춰 보내면 성의가 없다는 이유로 반품이 된다고 합니다. 군납 농민들 이런 속사정 잘 모르셨을 텐데요. 처음 듣게 되네요. 뭐 이런 까다로운 군납을 왜 하느냐, 그리고 앞으로 계속 하실 거냐 여쭤봤더니, 그래도 농민들 입장에서는 1년간 그 예측이 가능한 가격을 받을 수 있어서 뭐 이렇게 군납을 하고 있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호관나 정책실장도 까다로운 품위 기준, 그리고 또 검수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품위 기준이 달라지는 것도 문제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조달 시스템이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관 창고라든가 단가공한다는 문제, 그리고 운송 등이 모두 농가에게 책임이 있는 구조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국방부 같은 경우는 계약 단가에 이런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장이라든가 가공, 운송 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농민들은 군납에 참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또 이걸 모두 갖춘 일명 중간 독점 공급업자들이 농민으로 둔갑해서 납품하고 있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군납 농협들이 이런 시설도 갖춰서 조합원이 농가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상황이 좀 문제라는 건데요. 네. 따라서 농협과 군부대와의 이런 수의계약 체계를 깨고 공급식도 공공성, 투명성을 강화한 공공급식 체계로 가야지 계약 가격 문제부터 납품 독점 비리 문제 등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게 현장의 제안입니다. 네.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민족문화콘텐츠연구원 박재희 원장이 전하는 고전으로 세상 읽기 시간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고전의 대문 박재희입니다. 기업 경영에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영업입니다. 상대방을 설득하여 기업이 생산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거래하게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현대사회는 좋은 제품과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환경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가 소비자들의 선택을 좌우합니다. 기업이 근로자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
환경에 대한 기업의 관심은 충분한지, 그 기업이 사회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기업의 지배 구조는 공정한지, 일명 기업의 ESG 경영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좋은 물건과 서비스를 넘어 인간에 대한 관심이 경영의 화두입니다. 상대방에게 내 물건 사달라고 조르는 것은 영업 전략 차원에서 하수입니다. 상대방이 내 물건 스스로 선택하여 사게 만드는 것이 영업의 고수이죠.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곳으로 스스로 오게 하라. 동양의 병법서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전쟁의 주도권 원칙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쫓아다니지 말고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곳으로 오게 만드는 그런 군대가 승리의 주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그렇듯이 영업에서도 중요한 것은 주도권입니다. 고객이 내가 만든 물건이나 서비스를 선택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주도권을 줄 것인가? 손자병법에서는 이해로 주도권을 장악하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조직이나 사람은 결국 이로울 이자, 리와 해로울 해자, 해라는 두 상반된 개념을 기초로 행동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손자는 상대방이 무엇을 이익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먼저 파악하여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었을 때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달려오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심리와 조직의 행동 동기를 충분히 이해한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상대방을 나에게 스스로 오게 하려면 그들이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던져라. 능사적인으로 자지자는 리지하라. 반대로 적을 나에게 오지 않게 하려면 오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하게 하라. 능사적인으로 부득지자는 해지하라. 예,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해를 통한 주도권의 획득 원칙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오게 하려면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고 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면 손해를 끼치면 된다는 것이죠. 영업이든 협상이든 싸움이든 일종의 게임입니다. 그 게임에서 주도권을 지는 것은 승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주도권, 그것은 상대방의 이해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오게 할 수도 있고 원하는 대로 가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승리의 핵심 기술입니다. 고객이 내 물건을 스스로 사게 만들고 싶다면 리하라. 상대방이 내 물건 사는 것을 이롭다는 생각이 들게 하면 됩니다. 문제는 현대사회 고객들의 이익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싼 가격과 편리성만 가지고 이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과 사회, 환경에 대한 관심이 없는 기업은 오히려 해롭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기업을 멀리합니다. 심지어는 충성 고객마저도 반사회적 기업에 과감하게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곳으로 오게 하려면 그들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에 이익이 되게 하라. 새로운 소비자들의 마음이 무엇인지 기업이 세심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고전의 대문 박재희였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장마는 아직이지만 소나기 소식이 잦습니다. 오늘도 오후 한때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어제보다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출근하시는 분들 우산 하나씩 꼭 챙기시고요. 대기 불안정이 심해서 벼락과 우박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기온도 제법 오릅니다. 서울이 29도, 대구 28도, 대전, 광주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돌풍이 불면서 23도에서 24도 사이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사이에 코로나19 상황부터 알아볼까요? 네, 지난 토요일 영시 기준 확진자가 668명, 그리고 어제 영시 기준 확진자는 614명으로 이틀간 128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 전주 이틀간 확진자가 911명이었으니까 무려 371명이 더 많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휴일 검사 건수 반영으로 500명대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주 월요일 확진자가 300명대였으니까 역시 크게 늘어난 수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약 560명꼴로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일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도 약 519명으로 지난 13일 이후 2주 만에 다시 5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감염 확산세를 가늠할 수 있는 재생산 지수도 다시 0.99까지 증가했습니다. 네. 그래도 이번 주 새로운 거리두기 기준이 적용되죠? 네, 이번 주 목요일,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안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어제 각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가 몇 단계인지 발표했는데요. 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이 됩니다. 특히 서울은 이른바 2단계 플러스라고 해서 이 별도의 방역 조치가 추가가 됩니다. 이 비수도권 지역은 가장 낮은 이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이 됩니다. 그동안 수도권은 식당이나 헬스장 등 다중이용 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이 허가됐었는데요.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영업시간이 자정까지 연장이 됩니다. 집합금지 명령으로 폐쇄됐던 유흥시설도 다시 문을 열고 자정까지 영업하게 되고요. 또 영화관과 도서관, PC방 등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수는 수도권이 6명, 다른 지역은 8명까지 늘어납니다. 다만 수도권은 2주간의 이행 기간을 거쳐서 8명까지 확대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하게 되고요. 충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도 일단은 그 2주 동안은 6명까지만 수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제주도까지 모두 6명이고요. 다만 직계가족 모임은 1, 2단계 모두 별도의 인원 제한은 없고요. 특히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사적 모임 때 인원 제한을 받지 않고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고3 학생이 실종돼서 지금 경찰이 공개 수사 중이죠? 네, 경기도 성남시 분당 서영고에 재학 중인 3학년 김휘성 군이 지난 22일 학교를 나서고 연락이 끊겨서 경찰이 공개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희성 군은 분당 영품문고에서 문제집을 산 뒤 에스컬레이터를 탔고 이어 서현역 AK 플라자 근처 6교 엘리베이터에서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한 듯 한데 그 이후 영상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김희성 군은 휴대전화를 학교에 두고 나와서 위치 정보를 찾기도 어렵고요. 또 교통카드 충전 기록이 있지만 교통카드나 신용카드를 쓰지 않아서 또 추적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기동대 등 18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서 김희성 군을 찾고 있습니다. 사라진 지점을 중심으로 행적을 찾고 있고요. 또 헬기와 드론을 이용해서도 수색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휘성 군은 180cm가량이고요. 그리고 실종 당시 검은색 상의에 회색 교복, 하얀색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혹시 인근 지역에서 비슷한 인상착의의 학생을 발견하신 분은 112나 가까운 파출소에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네. 청와대 비서관이 부동산 투기 의혹 때문에 사실상 경질됐어요. 네, 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즉각 수용했습니다. 이 김기표 비서관은 지난 3월 31일에 임명됐는데요. 최근 청와대 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되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기표 비서관의 재산이 39억 2천만 원 정도인데 이 부동산 재산이 91억 2천만 원이나 되고 이 금융 채무가 56억 2천만 원이나 된 겁니다. 이 빚을 내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 이런 의혹이 나왔는데요. 네. 이 김기표 비서관은 실제로 3개 금융기관에서 총 54억 6천만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신고했고 이를 통해 강서구 마곡동의 상가 2채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 긴급협의서관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국정 운영에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라면서 이 국민이 납득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면 인사권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민주당에서는 오늘부터 대선 후보 등록이 시작된다고요? 네, 이 격렬했던 경선 연기 논란을 뒤로 하고 민주당의 대선 경선 일정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관련해서 당내 경선 연기 논쟁이 벌어졌지만 지난 금요일 이 민주당 지도부는 그냥 당원에 정해진 대로 경선을 치르기로 했는데요. 이후 경선 연기를 주장한 쪽에서 반발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측이 모두 지도부의 결정을 수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후보 등록이 시작될 예정이고요. 그동안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지 않았던 여권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는 30일 경선 후보에 등록하고 7월이 되면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낙연 전 대표는 내일 후보로 등록을 하고 출마 선언식은 다음 달 5일쯤 예정돼 있고 또 정세균 전 총리는 어제 광주광역시에서 지지 모임 발대식을 열기도 했습니다. 네. 야권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치 선언이 이제 내일로 예정돼 있는 거죠? 네, 윤석열 전 총장은 내일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정치 참여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정치 참여 선언 후에는 공개 행보를 늘려가며 대중과의 접촉을 늘린다는 계획인데요. 이번 주 금요일 장모의 의료법 위반 관련 재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후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 행보에 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야권의 또 다른 잠룡으로 분류되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오늘 감사원장직에서 사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권 도전을 공식화할지는 미지수지만 이 사퇴 선언만으로 사실상 정치권에 뛰어든 셈입니다. 그리고 최근 복당을 확정한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내일 미래 비전 발표회를 열 예정인데요. 지난해 6월부터 6개월간 전국 8,600여 명을 대상으로 심층 조사를 하는 등 이 국민이 바라는 정치가 무엇인지 발표하면서 이 대선 관련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부산의 한 조선소 화장실에서 유독가스 때문에 한 명이 사망했다고요? 네, 지난 토요일 오전 11시쯤 이 부산 사하구의 한 조선소 1층 화장실에서 남자 2명이 쓰러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들은 발견 후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지만 48살 A씨는 끝내 숨졌는데요. 이 사망 원인은 암모니아 질식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명, 27살 B씨는 한때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습니다. 이 2명이 발견된 이후 1시간 이내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황화수소와 암모니아가 모두 기준치를 뛰어넘게 검출이 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조선소 일용직 노동자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직원들은 평소 화장실 냄새가 역했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 경찰과 환경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고 화장실뿐만 아니라 주변 하수관로도 함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산에서도 지난 2019년 7월 이 광안리의 모 회센터 화장실에서 여고생이 황화수소에 질식해 숨진 일도 있었습니다. 네.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소방관이 사람을 구했다고요? 네,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소방관이 한강에 빠진 50대 남성을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전 10시 40분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자전거를 퇴근하다가 인천 서부소방서 정서진 119 순환구조대 소속의 최진원 소방장이 서울 성산대교 인근에서 한강에 빠진 50대 남성 A씨를 발견한 겁니다. 이 발견 당시 A씨는 물 위에 누운 채 떠내려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최진원 소방장이 곧바로 강물에 뛰어들어서 25m 정도를 헤엄쳐서 A씨를 안전하게 구조를 했고요.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A씨를 구한 최진원 소방장은 이 소중한 생명을 구하게 돼서 무척 기쁘다라며 A씨가 하루빨리 회복돼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5213님, 즐거운 월요일 아침입니다. 새농퀴로 아침을 상쾌하게 열고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네요 하셨고요. 2777님, 안녕하세요. 텃밭에서 물 주는 중에 새농퀴 정답 보내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9220님, 듣기만 하다 용기를 내봅니다. 귀농 5년차 농부로
매일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큰 도움을 받고 있어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월요일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6시 1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